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빠 살아있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아빠 어떻게 해. 아빠한테 미안해서 나 어떻게 해. 너 아빠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야. 괜찮아. 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딸에게 남편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신신당부했었어. 앞으로 주미, 너 돈으로 도와주지 말라고. 알아.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빠 말이 맞았어. 그런데 이 말도 꼭 신신당부했어. 너가 정신 차리면 그때는 꼭 도와주라고. 이전에 잘못들 때문에 밉더라도 그때는 꼭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도와주는 거야. 아빠가 얼마나 너를 아꼈는지 알지? 아들이라고 진수 태어났을 때는 시부모님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아빠는 그래도 너가 첫 자식이라고 너한테 더 정이 간다고 했어. 이건 비밀이지만 다른 애들보다 너를 더 아꼈단다. 잘 알지. 아빠가 나 정말 많이 아껴줬는데. 뜻밖의 아빠의 죽음 앞에서 두 모녀가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는 듯 싶은데요. 정작 기막힌 대반전은 지금부터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썰라디오에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전하며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의 일부가 담긴 통장을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딸이 다시 제대로 살길 바라는 남편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너가 제대로 살고 있으니 너한테 주는 거야. 이 돈은 너가 잘 써야 돼. 큰딸은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나 이 돈 받을 자격 없어. 받아. 이걸로 집도 옮겨서 치우 키워. 그리고 이제 정말 잘 살아. 하늘에서 아빠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제 꼭 잘 살아. 큰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딸은 다짐하듯 말했어요. 이 돈은 정말로 잘 쓸게. 앞으로는 절대 다시 예전처럼 살지 않을게. 딸의 다짐을 들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었죠. 그러던 중 문득 그때 만났던 남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딸의 남자친구라고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한테 찾아왔던 남자는 정말 네 남자친구 아니었어? 그 사람 남자친구 아니었어. 나 이제 남자는 쳐다도 안 봐. 그럼 그 사람은 누구야? 사채업자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졌었어. 그래서 유산을 받아야만 그 돈을 갚을 수 있었던 거야. 그제서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딸이 유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사채업자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협박했던 건지도요. 내가 일해서 그 돈은 거의 갚았어. 아빠 유산을 받았지만 남은 돈도 내가 일해서 갚을 거야. 엄마, 그 돈 갚는데 아빠 유산 쓰기는 싫어. 저는 그 말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딸이 진짜 변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그때의 저는 제게 닥쳐올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큰딸에게 유산을 준 후 저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딸이 이제 다시 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부부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만 봐도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았죠. 엄마, 누나한테 누나 몫의 아빠 유산 줬다는 거 사실이야? 도대체 왜 누나한테 유산을 줬어? 아빠가 분명히 그 돈 절대 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유언이었어. 설마 마음 약해져서 도와준 거야? 아들은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어요. 너네 누나가 이제 많이 변했어. 정신 차리고 지우랑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고 있더라. 무엇보다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 뜻에 따라 도와준 거야. 하지만 아들은 제 설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빠 뜻이라니? 아빠 뜻은 아빠가 유언장에 분명 적었잖아. 누나한테 돈 주지 말라고. 왜 엄마가 아빠 뜻을 마음대로 바꾸는데? 니들은 모르겠지만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분명히 부탁했어. 너네 누나가 정신 차리면 그때는 꼭 도와주라고. 그래서 나는 그 뜻을 따른 거야.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그랬다고? 정말로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 네 아빠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주미가 그동안 잘못을 많이 했지만 네 누나잖아. 지난 일들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그러니까 가족인 우리가 도와주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엄마 탓하지 않을게. 그런데 나는 누나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주미 만나본 적이 있어? 최근에는 만난 적 없어. 네 누나 정말 많이 변했는데. 엄마,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인간이라고. 나는 누나가 변했다는 거 절대 못 믿어. 고작 2년 조금 지났다고 저렇게 반성을 한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누나가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생각 안 해.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척 하는 거지. 엄마가 누나한테 속은 거야. 옆에 있던 며느리도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있더군요. 너가 누나 믿기 어려워하는 거 알지만 네 누나 엄마한테는 내 자식이야. 엄마가 내 자식을 모르겠니? 네 누나 변한 거 맞아. 그러니까 엄마는 내 딸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그러니 진수야, 제발 너도 누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더군요.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한번 믿어볼게. 아빠 뜻 제대로도 알지 못하고 내가 경솔하게 굴었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가 아빠 뜻 이해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더 이해하고 도우면서 살아가자. 우리는 다 가족이잖니?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기 전 아들이 제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엄마, 사람 너무 믿지 마.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설령 부모일지라도. 그리고 아들 부부는 돌아갔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딸을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멀지 않은 시점, 아들의 말 중에도 옳은 말도 있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부모도 속일 수 있다는 그 말을요. 더한 것도 하더군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여행은커녕 동네 공원도 가지 않던 저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엄마, 주말에 우리랑 등산 가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저희하고 자주 등산도 가고 그랬잖아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오랜만에 같이 나들이 가요. 집에만 그렇게 있으시면 건강에도 안 좋고 우울증 생겨요.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이번에 저희랑 함께 산에 가서 바람도 쐬고 즐거운 시간 보내요.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시간을 보낼 생각에 저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죽고 가족끼리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부부의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래, 네 아빠 살아있을 적에는 정말 전국에 있는 산은 다 가봤는데 네 아빠가 산을 좀 좋아했었니? 그래도 고맙다. 이렇게 나 생각하고 챙겨줘서. 주말에 함께 가자. 엄마 정말 기대된다. 주말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죠. 그러나 도착한 곳은 저희 부부가 이전에 다니던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은 외딴 곳처럼 보였고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인가 보네. 길도 너무 나빠서 다니기도 힘들다. 그러자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등산객들 많은 길인데 오늘은 유난히 사람이 없네. 그래도 좋잖아. 우리 집이 전세 낸 것 같네. 공기 좋다. 간만에 나오니까 정말 좋네. 엄마, 여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은근 멋지고 조용하고 좋아. 산길은 너무 한적했고 다른 등산객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길도 너무 험해서 도저히 등산로 같아 보이진 않았죠. 그래서 등산을 하는 길이 너무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이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산 정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우리 기념사진 찍자. 저기 풍경 죽여준다. 저기 서보세요. 내가 찍어줄게. 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서보라는 절벽 근처는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아휴, 아니야. 저기는 너무 무섭다. 얘 그냥 여기서 사진 찍으면 돼. 하지만 아들은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멀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언저리에 서 있으면 되지. 엄마 봐봐. 이런 풍경을 어디서 봐. 내가 사진 기똥차게 찍은 다음 현상해줄게. 집에 걸어놓자. 그래요, 어머니. 남는 건 사진뿐이 없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다정한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꺼림칙한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절벽 근처는 정말 위험해 보였거든요. 과연 안전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강한 권유에 결국 저는 마지못해 그 근처에 서 있기로 했어요. 위험한 곳까지 내려가지는 않고요. 알았어. 여기에만 서 있을게.
아들, 여기도 배경 멋지다. 엄마 그냥 여기에서 사진 찍어줘. 저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절벽 근처에 도착하자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깊은 낭떠러지가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무서운 느낌이 몰려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사진은 다른 곳에서 찍자. 엄마 그냥 여기 꽃들이랑 찍어줘. 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더럽게 질질 끄네. 이러다 사람 오겠다. 그냥 당신이 빨리 해치워. 그 순간 갑자기 아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진수야, 뭐 하는 거야? 엄마 무섭다고? 하지만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그대로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저를 절벽에서 밀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누군들 이런 일을 꿈에라도 상상이나 해보겠습니까? 추락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아들의 배신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꿈인가? 왜 아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 생각을 끝으로 저는 기절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후에야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둡고 낯선 절벽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절벽 사이에 바위가 튀어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걸쳐서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더군요. 일단 몸을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떨어지며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더군요. 하지만 굴러 떨어지며 바위와 나뭇가지에 몸이 긁혔는지 몸 곳곳이 찢어지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쑤시고 아팠죠.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절벽 아래에 갇혀 있었고 아무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어오르기에는 절벽은 너무나 가팔랐어요. 행여 기어오르다가 실수라도 하면 그때는 정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과 비상식량, 물은 가방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도 아들이 대신 들어주었죠. 저 힘들다고 자기가 대신 들겠다고 했는데 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랬구나 싶어 억울하고 분통하더라고요. 핸드폰도 없기에 구조 요청을 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야, 박진수,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니? 대체 왜 그랬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밤이 찾아왔고 어둠과 추위가 저를 덮쳤어요. 등산을 할 때는 더웠는데 산의 밤은 참 춥더군요. 추위 속에서 저는 홀로 남겨졌고 목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몸은 이미 지쳐버렸고요.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저는 겨우 버텼습니다. 그것도 무려 4일을요. 4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점 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먹은 것은 없고 물도 못 마시니 몸은 점점 약해졌죠.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며 점점 죽음의 문턱으로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무슨 인생이니? 어떻게 아들 손에 죽을 수가 있어? 여보, 건영씨,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살려줘. 나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생각했죠. 그렇게 끝이구나 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때 기적처럼 절벽 위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이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지만 소리칠 수 있는 힘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위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거 사람 목소리 아니야. 그런가? 아니, 뭐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저 밑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거기 사람이 있어요. 이봐요. 마침 절벽 근처에서 약초를 캐고 있던 신만이들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 아줌마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떨어졌어요? 많이 다치셨어? 저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네, 다쳤어요. 저 곧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신만이들은 즉시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탈진한 상태였지만 그들의 도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저 하나 구하겠다고 헬기까지 날아오더군요. 저는 구조된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몸이 상한 곳은 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4일이나 굶었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진 상태였어요. 의사 말이 하루 이틀 구조가 더 늦어졌으면 살아있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험한 절벽으로 떨어졌냐는 의사 말에 저는 바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년놈들이 저 죽으라고 거기 데리고 가서 저를 밀어버렸습니다. 네?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말씀이세요? 대체 누가 그런 못된 짓을?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있어요. 바로 경찰들이 출동하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혹시 모를 기본 검사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머님을 절벽에서 밀었다고요? 네, 그년놈들이 있는 곳 제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와요. 용의자 인적사항 말씀 주시면 저희가 먼저 서로 데리고 가서 조사할게요. 어머님은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고 진술서 써주시면. 지금 가자고요. 내가 그놈들 얼굴을 지금 당장 봐야 하니까. 하지만 일처리의 순서가. 이 사람들아, 나 밀친 놈이 내 아들이라고. 그 절벽 아래로 나를 던져버린 놈이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지 엄마 죽으라고 그 절벽에서 밀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서 내 아들 만나야겠다고요. 내가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한다고. 너 왜 그랬냐고. 엄마 진짜 죽이려고 작정한 거냐고. 내 말 알겠어요. 경찰 양반.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놀랄 지경인데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바로 경찰차를 타고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마주할 생각에 분노와 배신감이 그리고 슬픔이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단 하나의 결심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절벽 아래 바위에서 4일간 죽어가며 결심한 것이었죠. 이제는 너희에게 용서란 없다. 아들 집에 도착한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다. 문 열어라. 순간 아들은 아무 대답을 못하더군요. 하긴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문도 못 열어주더군요. 아마 아들놈은 집안에서 너무 놀라 기절 직전이었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엄마가 멀쩡히 살아서 자기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니까요. 진수야, 네 엄마야. 문 열어. 엄마 안 죽고 살아왔다. 박진수 씨, 문 여세요. 저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경찰이 계속 문을 두드리자 결국 아들이 한참 만에 문을 열더군요. 아마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를요. 문을 열고 저를 본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귀신 아니야. 뭘 그리 놀라? 엄마가 어떻게?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을 때 제가 죽었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앞에 살아 돌아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저승사자처럼 서 있었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박진수 씨가 어머님을 땡땡산 절벽에서 밀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게 사실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저희도 한참을 찾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을 향해 다가가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머리 굴려서 생각해낸 게 겨우 치매냐? 응. 너 박진수 내 아들이고 주민번호 870305. 그리고 저것은 내 며느리 홍사라 891212. 이래도 치매냐? 네가 어떻게 이래?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해? 어떻게 이러냐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동안 사랑하고 믿어왔던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고정하세요. 경찰이 저를 말리더군요. 어머님, 오해세요. 그저 사고였어요. 저는 이어서 며느리 귀싸대기도 갈겨버렸습니다. 쩍 하는 소리가 아들 집에 울려 퍼지더군요. 그렇게 하나뿐이 없는 며느리라고 아껴주고 그랬는데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오해? 무슨 오해? 그게 무슨 사고니? 내가 발을 헛디뎠어. 내가 니들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갔니? 내 아들 진수가 나를 번쩍 들어서 니들이 절벽으로 나를 던져버리지 않았니? 너 그때 뭐라 그랬어? 더럽게 질질 끈다고 그랬지? 그게 사고고 오해냐? 이 천벌 받을 것들아? 엄마, 미안해. 용서해줘. 나 진짜 그러기 싫었는데 이 사람이 다 시킨 거야.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시키다니. 경찰 아저씨, 이 사람 말 믿지 마요. 제가 오히려 당한 거예요. 이 사람 사업 망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지 갑자기 자기 엄마 죽이자고 저한테 먼저 말한 건 이 사람이에요. 웃기지 마. 산에 가서 버리자고 한 거 다 네 계획이잖아. 그래. 실종신고 내역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 엄마 실종된 곳 신고도 엉뚱한 곳으로 해서 일부러 찾지도 못하게 한 거라고요.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라고요. 이 사람이지. 아들 부부가 서로 니 탓 내 탓하며 자기들 범죄를 자백하더군요. 그걸 지켜보는 경찰들도 어이없어 했죠. 어디서 서로 네 탓이다 하면서 탓을 해? 니들 둘이 그런 거야. 둘이 같이 계획하고 둘이 같이 나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 오냐? 둘이서 사이좋게 감옥 가서 평생 살아라?
엄마, 용서해 주세요. 누나도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 줘요. 나도 자식이잖아. 엄마, 제발요.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경찰 양반, 이것들 다 쳐넣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 아들 부부는 이후에도 경찰에게 억울하다는 듯 말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고라면 왜 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겠어요. 모든 것이 명백했죠. 경찰은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찰에게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엄마가 스스로 절벽으로 달려들어서 뛰어들었다고요. 치매 검사 해보세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제 편이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살아남아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증거였죠. 경찰은 두 사람을 연행해 갔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들었죠. 경찰서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아들이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저희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요. 남편이 죽으며 받은 유산은 이미 탕진한 지 오래더군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제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 마음은 찢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요. 어떻게 그깟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려 합니까? 하지만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으면서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죠.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저는 아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와는 끝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너무나 아팠지만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제 인생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1심 법정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려 했던 계획이 모두 밝혀진 후 법정에서 판사는 분노하며 판결을 했죠. 뻔뻔한 아들은 항소를 했지만 오히려 2심에서 형이 더 늘어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은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했죠.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는지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새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의 모든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너무도 큰 상처로 남아 다시는 그를 마주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가 감옥에 들어간 후 면회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아들의 징역을 듣고 난 뒤에도 한동안 깊은 상처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남아있는 딸들을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큰딸과 작은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두 딸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진수가 그런 짓을,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엄마 모실게요. 그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아들의 배신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두 딸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게 힘이 되었죠. 딸들과 함께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저도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두 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딸들과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남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 저는 제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났어요. 큰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정착하며 아이를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 역시 늘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응원해 주었죠. 이들이 저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결심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겁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지만 남은 삶은 사랑하는 딸들과 함께 평온하게 보내기로 했어요. 아들과의 인연은 이제 끝이 났지만 저는 앞으로 딸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몸이 제일 젊을 때 낳으면 너도 애도 고생 덜 하는데 왜 2년 뒤에 낳겠다는 거니? 저 아직 33이고 조금 더 경수 씨랑 신혼생활 보내다가 아이 낳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흐름 끊기지 않고 회사 다니고 싶고요. 임신하고 아이 낳으면 2년은 공백기일 텐데 조금 더 회사에서 제 커리어 쌓은 다음에 아이 낳아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 늦는 건 아니지.
근데 우리 때는 일이다 뭐다 다 애 낳고 잘만 했어. 나도 경수 낳고 다음날 바로 축사 가서 일했다니까. 근데 저는 아이가 제일 부모 손 필요할 시기에 일하면서 육아를 함께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일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애 낳고 애 곁에서 못 있어주고 싶지도 않거든요. 어머님께서 제 입장을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는데 저는 그래요. 어머님, 저 아직 젊잖아요. 어머님 손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이건 어머니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조금 더 늦게 만난 손주가 더 반가우실 수도 있으실걸요? 지금 이 대화 내용으론 며느님과 시어머니 사이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과연 어떤 대반전이 펼쳐지는 걸까요? 썰라디오에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 적막한 시골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며느리와 만나 대화를 나누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바로 세대 차이구나. 요즘 여자의 삶은 이렇구나 하는 게 피부에 와닿아서 이 나이에 뭔가 배우는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며느리가 인내심 있게 제게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저는 하나씩 며느리 세대의 입장을 이해해 나갔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아마 한 달에 한 번 며느리가 집으로 와서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흙 만지면서 일하고 또 대화도 나누다 보면 서로 모르는 게 없어지거든요. 현이야, 저번 주에 너 못 왔을 때 내가 오이고추 심었다. 사부인께서 좋아하시지 않니? 아, 그거 된장 묻혀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럼 그렇고 말고. 아, 대추 토마토도 심었으니까 다 자라면 사부인 댁으로 보내면 되겠다. 며느리와 저는 흙밭에서 촉촉한 흙을 만지면서 서로 좋아하는 채소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 막 결혼했을 때 힘들었던 것부터 시집살이 얘기도 하고 며느리가 학생일 때 이야기까지 참 조잘조잘 대화를 많이도 나눴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이면서 입도 함께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경수 낳고 바로 축사 일도 하고 김장도 했다는 거 아니니? 우리 집에 떡하니 앉아서 나 일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너무 하셨어요. 어떻게 애 낳고 바로 일을 그렇게 시켜요? 요즘 같았으면 이혼감이었을걸요? 그때 아버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하는데 제 며느리는 만약 나한테 딸이 있었다면 이렇게 지냈을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동시에 참 편안한 친구 같기도 했네요. 며느리가 저희 식구가 되고 거의 2년이 되어갈 때쯤 사부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을 때도 며느리가 안겨서 눈물을 쏟은 품은 바로 제 품이었어요. 부모 잃은 슬픔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억눌린 울음소리를 내는 며느리를 보니 예전에 부모님 다 잃고 나이 40에 고아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함께 울었어요. 제가 다 울어버리자라고 울면서 며느리의 등을 쓸어주니까 며느리는 그제서야 아주 펑펑서럽게 울었네요. 어린아이처럼 해맑긴 했지만 또 야무지고 어른스러운 애가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참 아렸습니다. 천에 고아가 된 며느리에게 아무리 시자가 붙은 시어머니라도 믿을만하게 기댈 수 있는 나무이자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자 마음먹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어머니를 보낸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예정했던 대로 임신을 했고요. 배가 산만하게 부를 때까지 회사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함을 하긴 했지만 그래, 일 욕심 있고 또 누구보다 본인 몸을 건사할 수 있는 애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뒀어요. 심지어 막달까지 텃밭을 가꾸러 온다고 해서 제가 미리 심은 채소를 다 따서 먼저 서울로 갔습니다. 수확은 다 제가 할 테니 너는 먹기만 하라고요. 며느리는 이후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제 얼굴을 빼닮은 건강한 아이였는데 처음 병원에서 아이 얼굴을 봤을 때 며느리 얼굴을 닮지 않은 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안고 왜 네 엄마를 안 닮았니? 네 아빠보다 엄마를 닮았어야지 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되려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제 손주도 태어났으니 며느리를 더 많이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힘들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출산을 하고 나서 뭔가 제대로 어긋난 것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출산 막달부터 뭔가 이상한 걸 느끼긴 했습니다. 얼굴 보러 서울에 가면 목소리도 크고 말도 많던 애가 눈에 확 보일 만큼 말수도 줄고 어딘가 차분해져서 그냥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옆에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후다닥 집으로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이 연장선을 타고 쭉 이어졌습니다.
출산을 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는 집에 찾아오지도 심지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받았죠. 물론 애 낳고 정신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챙길 거 챙기는 아이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의아했던 건 분명 애 낳으면 애는 아들에게 맡기고 어머니랑 텃밭 가꾸는 건 꼭 거르지 않고 할 거라고 하던 며느리였는데 3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저랑 남편의 안부를 묻고 다음에는 꼭 텃밭 어떠냐 뭐는 많이 자랐냐 하던 애가 텃밭에는 일체 관심을 끊고 와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이를 낳으면 다 달라지는 거고 관심사가 달라졌으니 그런가 보다 하기에는 며느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네요. 그래도 처음에는 진짜 정신이 없나 보다 해서 아들에게 며느리를 더 신경 써주고 퇴근하면 애는 꼭 너가 보라고 육아에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요새 젊은 엄마들 독박 육아로 힘들어하는 건 TV만 봐도 다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하루날을 잡고 아들 부부네로 찾아갔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제 묵은지를 들고 말이죠. 이전에는 입덧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던 묵은지 쳐다도 못 봤는데 애도 낳았으니 고기 넣고 푹 삶아줘야겠다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제가 두 번째로 서울로 올라갔을 때였어요. 거의 2달 만에 간 아들 집은 분위기가 어쩐지 이상했어요. 아들도 얼굴이 수척해 보이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생기를 잃은 사람 같았거든요. 또 며느리는 몰라보도록 달라져 있었죠. 한 15kg 정도는 찐 것 같았네요. 임신을 했을 때도 체중이 많이 불지 않은 애가 오히려 아기 낳고 살이 찐 모습을 보니 덜컥 건강이 걱정되는 겁니다. 어머, 현이야, 너 왜 이렇게 부었어? 어디 몸이 안 좋니? 네? 아, 아니에요. 그냥 살찐 거죠, 뭐. 무슨 살이 이렇게 금방 쪄? 그리고 살이 좀 부은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봐봐. 아, 살찐 거라니까요? 됐으니까 그만 만지세요.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보는 매몰찬 며느리의 행동에 잠깐 굳었던 것 같네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옆에 있는 아들을 쳐다보는데 아들은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네요. 근데 대놓고 뭐가 문제냐고 물을 수도 없으니 일단 뭐라도 해먹이자 싶어서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묵은지랑 고기 삶는 냄새 맡고 빨리 먹고 싶다고 얼마나 더 삶아야 하냐고 옆에 딱 붙어서 물었을 며느리가 아예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붙잡고 현이가 어디가 아프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들은 그냥 애 보느라 너무 피곤해서 저런다 요즘 좀 무기력해하는 것 같다고만 말하더군요. 고기가 적당히 야들야들하게 삶아졌을 때 안방에 있던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는 불러도 계속 대답을 안 하다가 거의 15분 만에 나와서 털썩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앞접시에 기름이랑 살코기랑 적당히 있는 고기 덩어리랑 묵은지 쫙쫙 찢어서 놔줬어요. 배고팠지? 점심도 걸렀다며? 너 좋아하는 묵은지 푹 삶았다. 고기랑 싸서 한번 먹어봐. 냄새. 응? 뭐라고? 냄새 난다고요. 저 지금 이렇게 냄새 나는 거 먹을 기분 아니에요. 아, 김치 군내가 너무 많이 나나? 근데 현이 너 이렇게 팍 익은 김치 냄새 좋아했잖니? 그래, 여보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래? 어머님, 사람 입맛은 원래 바뀌어요. 특히 애 낳고 나서는 더더욱요. 내가 그냥 뭐만 해주면 해벌레에서 먹어 치워야 돼? 당신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니까 어머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나 이제 부모 없다고 무시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천에 고아 아내, 고아 며느리, 뭐만 던져주면 잘 받아먹겠지 생각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아, 집에도 다 냄새 배겠네. 나 안 먹어. 그냥 들어가서 잘래. 여보! 아들이 큰 소리로 불러도 며느리는 대꾸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시 본인이 있던 안방으로 쏙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처음 보는 며느리의 태도에 당혹스러워서 무슨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들은 제게 저 사람이 요즘 좀 저렇다 죄송하다라고 말하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표정을 보고 며느리를 불러다 말을 하려고 하길래 괜히 갓난애기도 있는데 저 때문에 싸움 날까 싶어서 말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도 안 돼서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머리도 그렇고 제 마음속이 참 답답했어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며느리가 애 낳고 유세 떠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며느리는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그간의 시간 동안 겪어서 잘 알았기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더욱더 알고 싶었어요. 대체 무엇이 저희 며느리를 그토록 바뀌게 만든 걸까요? 그 후에도 며느리는 일체 제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쩌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아들이 제게 연락하는 횟수가 늘게 됐습니다. 심지어 술을 먹고 말이죠.
원래 저를 닮아서 술을 잘 먹지 않는 애인데 하루는 아주 만취가 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경수니? 엄마, 나 경수 맞아요. 엄마 아들 경수. 너 술 먹은 거냐? 뭘 그렇게 많이 마셨어? 현이랑 정윤이는? 너 지금 집이니? 현이, 엄마, 나 요즘 현이 때문에 죽겠어요. 미치겠어, 진짜. 누가 내 마누라 데려가서 다른 여자랑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경수야, 너 그게 무슨 소리냐? 현이 요즘 내 얼굴도 잘 안 봐요. 말 걸어도 쳐다도 안 보고, 심지어 우리 딸도 모른 척해. 한 달 모유 수유하다가 힘들다고 바로 분유 먹이라고 하고 방 안에서 잘 나오지도 않아. 낮에도 애 봐주는 이모님한테만 계속 맡겨두고 잠만 잔대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해도 그냥 말을 안 해. 이때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됐어요. 아들은 너무 달라진 며느리가 걱정돼서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며느리는 누굴 병자 취급하냐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아들이 퇴근해도 얼굴은 보지도 않고 그냥 애만 맡겨두고 나몰라라 한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아들에게도 아예 마음의 문을 닫은 것처럼 구는 며느리는 당연히 제게도 똑같았죠. 그렇게 한 반년을 며느리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고 살았네요. 혹시 또 부딪히게 될까봐 아들네 집은 가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종종 걸려오는 아들 전화를 받고 매일 걱정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반년 후에 응축된 모든 갈등이 폭발하고야 마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돌아오는 명절에 이번에도 며느리가 안 오려나 했어요. 오지 않는다면 굳이 부르고 싶지도 않았고 아들도 차라리 며느리 곁을 지키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명절 전주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축사 청소하다 말고 받으니까 아들이 이번 명절에는 며느리하고 손주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때 그래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좀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박수까지 쳤습니다. 거의 석 달 만에 보는 며느리라서 더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과는 달라졌겠지 하고 희망을 품기도 했고요. 근데 명절 당일 아침에 온다고 하던 아들네는 점심때가 다 돼서야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치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싸우고 왔다는 걸 말이죠. 그걸 보고 싸우다가 늦게 왔네 하고 바로 알았네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애들한테 왜 이렇게 늦었냐 물을 수는 없어서 그냥 바로 잘 왔다고 고생했다고 환영만 해주었어요. 음식 준비를 하던 걸 마저 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들만 주방으로 들어가서 뭐 하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일단 아들에게 전 부치고 있으라고 하고 거실을 쓱 보니까 아우, 남편은 바닥에 앉아서 무릎에 손주 올려두고 놀아주고 있고 며느리는 소파에 아주 눕듯이 널브러져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것이 오늘 손 하나 깜짝 안 하려고 작정하고 온 게 눈에 보이더군요. 그래, 참을 인자 3번이면 모두 면한다더라. 좋은 날 오랜만에 얼굴 봐서 뭐하러 큰 소리를 내나 하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저와 아들 둘이서 막바지로 음식 준비를 다 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거실에 상펴서 음식을 내왔죠. 물론 며느리가 좋아하는 소고기도 넉넉하게 준비됐었고요. 하지만 소고기는 늘 그랬듯이 준비됐는데 늘 먼저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던 며느리는 없었어요. 상 앞에 앉아서 멀뚱멀뚱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끝내 아들이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저희 남편이 좀 가라앉은 분위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들이 구운 고기 한 점을 집어먹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기는 우리 현이가 기가 막히게 굽는데 그치? 경수가 굽는 건 현이가 굽는 것보다 못하네. 그래 맞다. 우리 현이 고기 참 잘 굽지. 경수야, 현이가 구웠던 것처럼 좀 덜 익혀봐. 어? 제가 무슨 고기 구우러 시대고는 사람이에요? 왜들 그렇게 눈치를 주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냥 분위기 풀어보겠다고 웃으면서 한 말에 며느리가 뚱한 표정으로 대꾸를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당황해서 사색이 됐고 고기를 굽던 아들도 무서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당신이 고기 잘 구웠다고 그 말만 하신 거 아니야? 당장 집게 들고 구우라고 강요하기랬어. 뭘 했어? 그게 그거 아니야? 은근히 눈치 주는 게 더 사람 피 말리는 거야. 야, 강현이! 아니야, 됐어. 그만들 해라. 왜 다 같이 모인 날 싸워? 그냥 넘어가, 경수야. 남편이 큰 싸움 날까 끼어들어서 말렸어요. 혹시 상태가 좀 나아져서 왔을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이전 그 상태 그대로였어요. 이럴 거면 대체 왜 온 거지 싶어서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그 화도 꾹꾹 눌러 담고 혹시나 예전에 함께 즐겁게 하던 일을 같이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순간 더 가라앉은 분위기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다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현이야, 저번 주에 여기 비가 참 많이 왔거든.
비 때문에 텃밭에 자란 키 큰 애들은 다 모가지가 꺾여서 뽑고 도로 심어야 되겠더라. 그래요? 너 좋아하는 로메인이랑 주키니 호박씨앗 잔뜩 샀는데 밥 다 먹고 나랑 가자. 상 치우는 거랑 정윤이는 네 시애비랑 경수한테 맡기고 가면 할 일이 잔뜩일 거야. 너 안 온 지 좀 됐잖아. 나도 이제 늙었는지 너 없으니까 영속도가 안 붙더라. 밭 절반은 아주 정글마냥 어지럽게. 어머님, 저 여기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일이라고? 그럼 그게 일이지 아니에요? 왜 계속 저만 보면 뭘 시키려고 드세요? 어머님은 그런 시어머니 아니라면서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좀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한 말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거의 내팽개치듯이 놓으면서 쌍심지를 키고 말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권위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간 내가 며느리에게 정말 친구처럼 친엄마처럼 친절하게 대해서 얘가 나를 무시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차마 말은 못하고 가만히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옆에서 아들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뭘 시키려고 들어? 당신 오늘 여기 와서 손 하나 꿈쩍 안 했잖아. 계속 앉아있다가 가족들이 한 음식 먹기만 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그래, 나 놀고 먹는 게 눈꼴 보기 싫어서 어머님이 지금 나한테 조금이라도 일 시키겠다 그런 거잖아. 집에 가기 전까지 하나라도 일하고 가라고. 그리고 어머님 저 비싸요. 저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애 낳고 집에서 논다고 몸값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 일 시키고 싶으시면 뭐라도 쥐어주고 시키세요. 손에 100만 원짜리 수표 정도는 쥐어주시던가요. 그 말을 마치면서 며느리는 본인 화를 못 이겨서 팔로 상위에 있는 접시들을 와장창 밀어 바닥으로 뒤엎어 버렸어요. 분명 이번에는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믿었던 식사 시간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아들이 놀라 기겁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치기 전에 제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 정도로 소리를 지른 게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몸 깊은 곳에서부터 마그마가 끓어오르듯이 울분이 목구멍을 차고 넘치는데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네요.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짓이야? 너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니? 네 멋대로 네가 내키는 대로 남들 무시하고 막대하라고. 대체 안 그러던 애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정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너 정말 이상해졌어. 제가 뭘요? 저 변한 거 없는데요? 저는 예전하고 똑같은데 대체 왜 주변에서 변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너 이상해진 거 너만 몰라? 그래, 네가 알면 지금까지 이따위로 굴진 않았겠지? 그래도 나는 어련히 알아서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렸다. 근데 어쩜 아직까지 이 모양이니? 그나마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일 같이 하면 또 달라질까 해서 텃밭에 좀 나가자고 했더니 시모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달려들어.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머님이 먼저 그러셨잖아요. 저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돼서 제가 뭐만 하면 다 마음에 안 내게 하셨잖아요. 야, 강현이, 너희 반담으로? 대체 내가 언제 그랬니? 너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떠드는 거야? 됐다. 너랑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그래, 나 너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하면 제가 뭐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세요?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을 박차고 마당으로 나가버렸어요. 심지어 맨발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저와 아들과 남편이 뒤쫓아 나갔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마당 한 구석에 정리해 놓은 농기구나 잡동사니들을 발로 마구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텃밭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 내가 대체 언제? 왜 다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순간 정신이 마치 나간 것 같은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구석에 있던 호미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올 때마다 쓰던 며느리 전용으로 사둔 호미였어요. 그리고 그 호미를 든 채로 소리만 지르고 있는 며느리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근데 그때 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이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손을 들고 만 겁니다. 저도 남편도 모두 놀라서 순간 할 말을 잃었죠. 시끄럽던 며느리도 한순간 조용해져서 맞은뺨만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에 앉아 있었고요. 저는 본인이 언제 텃밭 일을 하고 싶다고 했냐고 하는 며느리에게 본인 전용으로 직접 산 호미를 보여주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들이 선수를 쳐서 며느리를 조용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강현이, 너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용서 안 빌면 정말 이혼이야. 내가 너 어디까지 봐줘야 돼? 너 집에 있으면서 최소한의 엄마 노릇 아내 노릇도 안 했잖아. 아니야? 매일 힘들다 피곤하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우리 정윤이는 돌보지도 않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건데? 너만 힘드냐? 너만 힘들어?
대체 안 그러던 애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아들이 마지막 결단처럼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자 고개 숙인 며느리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내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며느리는 마치 폭포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그냥 다 싫어. 살기가 싫다고. 당장 지금이라도 눈 딱 감고 다시는 눈을 뜨기 싫단 말이야. 숨 쉬는 게 고통스러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내뱉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지금 며느리 상태가 그냥 변하기만 한 게 아니라 단단하게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손에 든 호미를 놓고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앞에 똑같이 주저앉아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났는지 말이죠. 며느리는 간신히 울음을 멈추고 충격적인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놨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손주를 낳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신과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요. 그냥 가벼운 산후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불면증에 무기력증에 두통도 점점 심해져서. 근데 병원에 갔는데 제 생각보다 우울증이 훨씬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극심한 우울증에 이러다가 공황장애까지 온다고. 그래서 우리 정윤이 모유 수유도 못했던 거예요. 약 먹는데 어떻게 수유를 해요? 게다가 약은 먹을수록 부작용으로 몸이 부어서 살도 찌니까 몸까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내가 그때 병원 가자고 했을 때 그때 말을 했어야지. 당신한테 말해서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해 해. 정신병이라고 정윤이도 데려가서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약 먹으면 당장 숨을 못 쉬겠는 증상은 없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하루 종일 멍해. 그래서 뭘 못하겠어. 이러다가 나중에 복직도 못하고 회사에 내 자리는 없어지고 또 그렇게 됐다고 당신이나 어머니나 다들 나한테 무능력하다고 실망하고 뒤돌아서면 나는 그때 어떻게 살라고. 혹시 남들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무서워서 계속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며느리. 놀람과 동시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아팠던 걸 모르고 그저 변했다라고 치부하고 오해했던 제가 어른으로서 가족으로서 너무 모자랐던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뭐가 무서운 건지 부들부들 떨면서 우는 며느리를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현이 너한테 실망을 해? 현이 너는 우리 가족이고 내 며느리인데 너가 뭘 해도 우리는 널 안 떠나. 응? 그리고 현이 너는 괜찮아질 거야. 아니 내가 너 꼭 괜찮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같이 이겨내자. 우리는 항상 너 편이니까.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한 번쯤 엄마로서의 나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끝내 제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었죠. 치료를 받고 싶다는 마음부터 치료법의 시작이라고요. 며느리는 혼자서 약 먹고 버티던 걸 그만두고 이제야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진짜 필요했던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시골로 손주와 함께 내려왔고요. 아들도 그간 소원했던 며느리와 거리를 두면서 서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병원에서는 제일 의지가 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많이 하라고 추천했다고 하네요. 며느리는 그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 저를 고른 거고요. 아들이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아이와 있고 대화할 상대는 아이를 돌봐주던 도우미뿐이었던 며느리가 시골로 내려와서는 저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눈에 띄게 상태가 호전되는 것 같았어요. 가까운 시내에 다니던 병원도 생겨서 거기서 상담도 받고 오고 계속해서 약도 먹고 있고요. 혹시나 다시 약기운 때문에 예민하고 무기력해지면 저는 옆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없었던 딸의 사춘기를 함께 이겨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요즘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본인 속이 답답하면 텃밭으로 나가서 흙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숨을 쉬고 명상을 하는 거였죠. 촉촉한 흙냄새를 가만히 맡고 있으면 그래도 속이 좀 개운해진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또 며느리가 어디 갔나 했더니 저 멀리서 텃밭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가만히 곁에 가서 똑같이 앉아봤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제 목숨을 살리신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셔서 몸 안에서 계속 막혀왔던 게 뻥하고 뚫린 기분이었거든요. 아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렀니? 그래서 시원했어? 네, 어머니께 죄송할 정도로 시원했어요. 그래, 그럼 됐다. 그런 거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게 가족이니까. 또 그만큼 잘해야 하는 것도 가족인 거 알지? 알죠? 너무 잘 알아요.
너가 좋으면 됐어. 그래야 내가 하늘에 있는 사부인께 죄송스럽지 않지. 소중한 딸 나한테 두고 가셨는데 내가 또 잘 키워줘야지. 어머님, 저 30도 훌쩍 넘었고 애도 있어요. 더 잘하면 안 되죠. 사람은 원래 눈 감을 때까지 잘하는 거야. 나도 너 만나서 더 자랐지 않니? 다시 이렇게 며느리와 조곤조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음의 병이 한순간에 한 사람과 또 주변 가족들의 일상마저 무너뜨린다는 게 사실이었네요. 그리고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가족 전체의 배려와 조력으로 인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도 맞았고요. 며느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계속 제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인의 의지대로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다시 복직을 해서 그 좋아하던 일도 시작을 할 수 있게 옆에서 지지를 해주려고요. 치유는 시간의 문제이지만 때로는 기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이 있죠. 며느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부인 젓갈 가게 한다고 하셨죠? 저도 참 젓갈을 좋아하는데 토란이랑 명란 그리고 오징어 한 개만 있어도 그걸로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어머, 그럼 주연이 통해서 집 주소 좀 보내주세요. 제가 맛있는 걸로다가 보내드릴게요. 아휴, 그럼 제가 젓갈값도 톡톡하게 보내드려야죠. 사부인 잘 부탁드릴게요. 맛있는 걸로 보내주세요. 지금 오고 가는 대화의 분위기로 봐서는 사돈 간의 인사자리 같은데요. 평범할 것 같던 이 댁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썰라디오에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여서 그런지 처음 두 분이 만난 상견례에서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분위기 좋게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신 젓갈을 받은 시어머니께서도 잘 먹었다면서 인사로 복숭아와 샤인머스켓을 보내셨죠. 저와 남편은 결혼 후 남편이 일하는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조금 무리하긴 했지만 나중에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넉넉하게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죠. 저도 남편도 마땅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터라 대출도 꽤 당겼었습니다. 어차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서로 알고 있었으니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대출받을 거라는 게 조율이 끝났었거든요. 근데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있었어요. 남편에게 들었던 것과 달리 시댁에 아니 정확하게는 시어머니의 씀씀이가 너무 큰 느낌이었거든요. 원래 사람마다 경제 사정에 대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월 200 벌면 혼자 먹고 살게 된다는 사람이 있고 혼자 살아도 월 300 이상은 벌어야 살만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제게 설명한 시댁의 경제 상황보다 더 큰 소비를 하면서 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운전을 하고 다니셨는데 국산차였지만 그 외 회장님 차 아시죠? 그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셨어요. 제가 처음에 시어머니의 차를 보고 남편에게 어머니 멋지다. 아버님께서 뽑아주신 건가? 라고 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 가정주부로 계셨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그건 또 아니래요. 산 게 아니고 리스인데 시어머니께서 모은 돈으로 몰고 다니는 차 같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집안 식구들끼리 돈 얘기를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남편도 그냥 그런가 보다 크게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께서는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신고 다니는 신발도 웬만한 고가의 브랜드 제품이라서 잘 어울리신다 언제 사셨냐 하면 갯돈 타서 샀다 아니면 선물 받았다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아버지의 수입도 제가 다 알고 있고 남편도 시누이도 따로 시어머니께 고정적인 용돈을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소파가 새로 바뀌어 있을 때도 있고 대형 TV가 생긴 것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하자 있는 상품을 원가보다 훨씬 싸게 잘 샀다고 하고 넘기시더라고요. 근데 까놓고 그 돈 다 어디서 나셨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결혼 후 시어머니 씀씀이의 비밀은 늘 제 머릿속을 맴도는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그 실체를 알게 됐어요. 제가 첫째를 낳고 막 사무실에 복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무실에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얘 너 어디니? 일하고 있니? 네, 저 사무실이에요. 그래? 주연아,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좀 있는데 나 저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쓰고 3달, 아니 6달 안에 갚으마.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신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세요? 무슨 문제 생기셨어요? 내가 너한테 말을 하면서도 창피한데 내가 투자 사기를 당했어. 원래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 지경이 됐지 뭐냐. 빌린 돈 메꾸려면 당장 현금 3천은 필요한데
나 어떻게 하니? 무슨 투자를 하셨는데요? 아버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 인간 알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 거잖아.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내가 금방 갚을 거야. 내가 원래 돈놀이를 잘해서 걱정할 거 없어. 이번만 삐끗한 거야. 어머님, 근데 저희도 지금 집 살 때 받은 대출금 내느라고 여윳돈이 하나도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정윤이도 태어나서 안 그래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3천은 좀 저희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네 시어미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니 내가 이 돈 없어서 당장 죽어도 너는 못 준다는 거야?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달라 소리를 들은 것도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데 너무 큰 금액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 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거기서 네 못 드려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던가 아버님께 말씀드려 보세요라고 하지는 못하고 남편과 상해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남편은 어머니가 그러셨어? 3천이라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3천을 어디서 찾아 지금? 미치겠네. 그냥 아버지께 말을 하거나 해야지. 아버지께 말을 못하니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신 거지. 다는 못해도 일부분만이라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을까? 그럼 일단 내가 1,000만 원 내일까지 보낸다고 할게. 동생한테 말하고 나 지금 주식 넣는 데서 빼면 1,000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본인이 어머니께 전화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한 20분 뒤에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당장 들리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네가 민혁이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우리 아들이 나한테 1,0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하니? 너가 뭐라고 했지? 다 주지 말고 꼴랑 1,000만 원으로 입시 쓰라고. 어머님, 저 그런 적 없어요. 1,000만 원도 지금 어떻게든 끌어와서 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없는 얘기로 혼자 상상해서 열을 내세요. 일단 1,000만 원 받으시면 급한 불부터 끄셔야죠. 그 푼돈 주면서 유세 떨지 마라. 내가 너 앞으로 지켜볼 거야. 남편이 어렵다는 걸 제가 일부라도 어떻게 해서 빌려드리자는 건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동시에 그동안 시어머니의 출처를 모르던 사치와 씀씀이가 모두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받은 돈이 원인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시아버지께서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거든요. 투자 사기를 당한 후에는 이제 투자에 손 떼겠다면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아버지께 말하기 전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일을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나이가 있으셔서 혹시 갑자기 단순 노동을 시작하시려나 했는데 보험 대리점에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보험 설계사로요. 저도 남편도 놀랐어요. 60이 넘은 사람을 쉽게 써주는 곳도 잘 없는데 그곳이 보험 판매일이라니 의아했죠. 비슷한 업계 경력도 없어서 대체 어떻게 취직을 하실 수 있었나 했더니 알고 보니 거기 지인이 다니고 있다고 그 지인이 다리를 놔줘서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위험한 투자를 하고 다니시다가 돈을 더 잃는 것보다는 뭐라도 고용해 주는 곳에서 월급을 받는 게 훨씬 나으니까 시어머니의 취직이 대환영이었죠. 근데 그것도 딱 한순간이었어요. 보험 판매는 원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장사가 8할이잖아요. 저희 가족도 시누이의 가족도 모두 시어머니의 권유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을 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 시어머니의 권유를 가장한 부탁으로 생명보험하고 암보험까지 드셨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올려야 할 실적을 못 올리게 되면 이런저런 듣도 보도 못한 보험을 가족들에게 가입시키곤 해서 끝내 저희 가족은 세 식구인데도 달에 나가는 보험료만 40만 원이 넘고 말았네요. 나중에는 그 실적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너가 보험 가입하라고 부탁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보험을 판매하라고 말이죠. 제가 다들 사회인이 된 지 오래돼서 이미 보험은 들대로 들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저기 판매할 만큼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사회생활을 좁게 하면 빨리 망한다네요. 그리고 제 지인들이 아닌 고객들에게 눈을 돌리더군요. 하루는 한창 사무실에서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상해 후에 아내분이랑 어머님, 일하고 있었니? 미안하다. 내가 바쁠 때 왔구나.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태연하게 사무실로 들어오는 시어머니. 기함을 했어요. 다행히 고객하고 이야기가 끝나갈 참이라서 급하게 저는 고객에게 인사를 하고 배웅을 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 같은 시간에 뵐게요. 서류는? 이 손님 계약하셨니? 아파트, 빌라 아니면 땅? 제가 얘 시험이 되는 사람인데 보험 일을 하거든요.
이번에 좋은 전세 보증 보험 상품이 나왔는데 오신 김에 팜플렛 좀 받아가세요. 아, 화재 보험도. 어머님, 그만하세요. 죄송해요, 최 사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부침성이 너무 과하셔서 그럼 다음에 뵐게요. 저는 헐레벌떡 고객을 사무실에서 내보냈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쫙 나고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실적에 눈이 멀었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남이 일하는 사무실에 나타나서 다짜고짜 본인 보험 영업을 하다니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고 저분은 제 고객이에요. 이거 엄연히 영업방해예요. 내가 얼마나 급하면 여기까지 와서 이러겠니? 나도 이러기 싫다. 근데 너도 참 너무한다. 네 시모가 보험일 하는 거 알면 너가 알아서 어련히 사무실에 부동산 관련 보험 책자도 놓고 내가 이렇게 안 와도 먼저 고객 들어오면 끼워 팔기로 말해줄 수도 있잖아. 제가 대체 왜요? 이게 무슨 콩나물 팔면서 떠리로 시금치 파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말대로 보험까지 얘기했다가 계약 파기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방금 그 고객도 어머님 보고 기겁해서 약속된 날 안 나타나면 어머니께서 책임지실 거냐고요? 대체 왜 이러세요? 제 호소에 가까운 얘기에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 곳곳에 본인이 가져온 보험 안내 책자를 두고 나갔어요. 진짜 얼마나 열불이 났는지 너무나 이기적이고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급속도로 서먹해졌습니다. 원래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이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볼 수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 곁에 있으면 제 표정이 굳는 거예요. 그래도 종종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면 항상 식탁 위에 올라오는 저희 어머니 가게 젓갈을 보고 싱숭생숭했어요. 그래도 사돈네 가게라고 젓갈을 주문해서 여기저기 선물도 하시고 늘 댁에서도 기본 반찬으로 드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데 일을 시작하시고 경제적 여유가 사라져서 성격이 변하셨나 했고요. 근데 그것도 다 저희 순진한 착각이었죠. 제가 결혼을 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위암에 걸리셨어요. 어머니가 시어머니의 권유로 암보험에 들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죠. 이게 참 타이밍이 잘 맞았다 하기도 애매한 게 암에 걸린 게 타이밍이 좋았다고 하기도 뭐하잖아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그때 강요에 의해 보험료가 높은 암보험을 들어서 다행이었다고 사부인한테 고마워할 일이라고 하셨어요. 수술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도 무탈하게 회복을 하셨어요. 항암 치료 일정이 남았지만 어머니 컨디션도 좋았고 남은 보험료 덕분에 치료비와 약값 정도도 없어서 위기는 넘긴 거였죠. 어머니께서도 계속 아버지께 맡기거나 닫았던 가게 문을 열어서 일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 퇴근하고 잠깐 가게에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제 퇴근 시간보다 먼저 가게 문을 닫으시는 어머니인데 기다리신다고요. 혹시 또 몸에 이상이 생기셨나 다른 걱정거리가 있으신가 해서 평소보다 더 일찍 퇴근을 해서 어머니 가게로 갔습니다. 제가 서둘러 들어가니 마감한 가게 안에 저희 어머니께서 우두커니 앉아 계시더군요. 제 불안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커졌고요. 제가 발걸음을 재촉해 들어가서 혼자 있는 어머니께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어머니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입을 떼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뭐 하나 부시고 싶을 정도로 제 분노를 유발했네요. 너나 송서방한테 말 안 했는데 사실 2달 전부터 사부인이 가게에 자주 왔었어. 어머님이요? 왜? 시댁 식탁에 우리 집 젓갈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 젓갈 사러 오신 거예요? 아니, 그건 그냥 온 김에 사간 거고 그냥 처음에는 근처 왔다가 들렀다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몸 괜찮냐면서 뭐 하나씩 쥐어주는 거야. 과일이나 주전부리 같은 거.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사부인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지. 요새 너랑 사이도 서먹했다면서 본인이 실수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괜히 여기 들락날락 하는 것도 네가 신경 쓸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오면 사는 얘기하고 좀 친해졌었지. 뭐야, 두 분 친구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친구 된 줄 알았다. 근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니? 저번 주에 네 시어머니가 또 와서 그냥 평소처럼 놀러 왔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한테 글쎄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였어. 기함을 했네요. 또 그놈의 3천만 원.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저희 어머니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내가 암 판정받고 보험료 받은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지덕 아니냐고. 제발 부탁이니까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야.
뭐 예전에 투자 사기 당해서 빚을 좀 졌다며 그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올 판이라고 울면서 말하더라.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 돈을?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보험 담당자인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암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술비를 제외해서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딱 계획적으로 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접근한 건데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가족들이 알면 진짜 나 죽는다고 울며불며 부탁을 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봐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걱정 없이 수술받고 병원 다니는 거 다 내 덕분이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음 날 불러서 빌려줬다. 혹시 사돈어른이 통장 내역이라도 확인하면 나중에라도 들킬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꼭 뽑아달라고 해서 은행 갔다가 바로 만나서 줬지. 6개월 있다가 갚겠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니? 그래도 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너한테 말하기 전에 옆에 떡집 사장님한테도 상의했어. 저희 어머니는 버젓이 시어머니가 만든 덫에 걸리시고 말았네요. 돈을 빌려주기 전에 제게 의논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건 몸이 아무리 나아졌어도 아직 완치도 다 안 된 저희 어머니에게 보험금 받은 거 다 내 덕분 아니냐고 하면서 거의 반협박하듯이 돈을 받아낸 시어머니의 심보였어요. 심지어 2달 정도 계획적으로 친한 친구인 양 계속해서 얼굴을 비춘 것도 소름이 끼쳤고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고 나서도 마음속에 뿌리 내린 걱정과 불안에 떠는 어머니께 일단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말고 계시라고 했어요. 그 돈은 어머니 병원비로 쓰기로 하긴 했지만 일부는 부모님께서 그의 결혼할 남동생에게 조금이라도 결혼 자금을 보태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머니가 말도 없이 빌려줬으니 나중에 시어머니의 말대로 6개월 후에 못 받게 되면 난리가 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높은 확률로 6개월 후 아니 1년 후에도 못 받을 수도 있었기에 저는 어머니 가게에서 나와서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지방 건설 현장으로 출장을 가신 시아버지께서는 집에 계시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혼자 계셨죠. 저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이성을 참아 잡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돈 빌리셨다면서요? 어머니 앞으로 나왔던 보험금 중에 남은 3천만 원. 어머님, 그거 무슨 돈인 줄 알면서 빌리신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 내가 그걸 모르겠니? 내가 추천해서 들어준 상품인데. 근데 너희 어머니가 나보고 딱하다며 저 병원비로 쓸 돈 포기하고 준 거야. 내가 무슨 그 돈을 훔쳤니? 정당하게 빌린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그 돈으로 올해 말에 제 동생 결혼 자금으로 주시려고 한 돈이에요. 그때까지 그 돈 갚을 수 있으세요? 어머, 언제 갚는다는 말은 안 했는데? 그냥 내 상황 좋아지고 죽기 전까지 갚으면 되는 거 아니니? 네 어머니도 언제까지 갚으라고는 안 했다. 어머니 입으로 6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내가 언제 그랬다니? 아유, 사부인이 착각하셨나 보네. 나는 갚을 거야 갚을 건데 그 돈을 어떻게 내 월급의 반년 만에 갚니? 나 대신 고객들한테 보험 판매해주는 며느리도 없는데. 어머님, 그럼 아직 완치도 안 된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고의적으로 늦게 갚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신 거네요? 진짜 제정신이에요. 사람의 호의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밤에 잠은 오시냐고요? 됐어요. 저 이 일 아버님이랑 남편한테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가 말하면 나는 네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사돈어른한테. 돈 빌려준 거 사돈어른 모르게 몰래 사부인이 빌려준 거잖아. 들어보니까 사돈어른이 알게 되면 사부인도 고생 꽤나 하실 텐데 부모가 대판 싸우고 갈라서는 꼴 보고 싶으면 뭐 내 아들이나 남편한테 말하던가 하렴. 거의 협박이 습관인 사람 아닌가요? 태연하게 저희 아버지에게 돈 빌린 걸 알리겠다고 떵떵거리길래 질려서 그냥 대꾸도 없이 시댁에서 나왔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아셔봤자 차라리 알고 어머니랑 싸우고 그 돈을 받아내는 게 낫지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별다른 준비 없이 집안끼리 개싸움 나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아예 확실하게 받아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이나 시아버지께도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죄책감을 못 이기시고 아버지께 사실을 털어놨나 보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진이 다 빠진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하고 한판 다투었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아버지가 사실을 다 아셨겠다.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어서 돈 받으러 시어머니 보험대리점 사무실까지 가셨다고 해요. 말할 테면 말하라고 말하기 전에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려고요.
근데 그렇게 호기롭게 찾아간 사무실 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셨다고 하시더군요.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다른 데로 튈지도 몰라서 내가 나올 때까지 건물 앞에서 기다리는데 5시 반쯤에 어떤 남자랑 나오더구나. 이 아버지보다 나이 지긋해 보이는 양반이었는데 나와서 둘이 팔짱을 턱 끼더니 나란히 네 시어머니 차 타고 가버렸어. 정말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소중한 돈을 받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머니가 본 장면을 시어머니를 상대할 무기로 쓰기 위해서 말이죠. 사무실에는 연차를 써서 하루 쉬면서 시어머니 뒤를 밟았어요. 솔직히 밟았다라는 말도 민망한 게 그냥 시어머니가 일하는 건물 앞에서 차를 주차해서 감시한 게 다였지만은요. 혹시 제 차를 알아보기라도 할까 같이 일하는 사무실 사람 차를 빌려서 갔습니다. 그렇게 잠복을 하다 점심시간에 같은 건물에서 나오는 시어머니와 의문의 남성을 발견했어요. 아주 다정하게 밥을 먹으러 가더군요. 시어머니가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누가 봐도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대화 중간중간마다 팔뚝을 쓰다듬고 식사 중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식당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그 의문의 남자 허벅지 위로 손을 올리는 소름 끼치는 현장도 목격을 했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그 남자가 보험대리점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함께 나와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모든 퍼즐이 들어맞는 충격을 받았네요. 한 번은 시어머니 없이 그 남자 혼자 건물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 주변 사무실에서 산책 나온 사람처럼 그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알아볼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 남자가 들어간 후 바로 앞에 있던 건물 관리소로 들어가서 관리인 한 분께 물어봤어요. 혹시 저분 어느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이냐고요. 제가 방금 저분 라이터를 주었는데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물론 당연히 라이터는 줍지도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다행히 별다른 의심 없이 4층 땡땡 보험대리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 회사 대표라고 설명까지 해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회사 상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회사에 꽂아준 사람이 그 남자였던 거죠.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그 나이에 경력도 없고 시험 한 번으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나 했는데 다 뒷배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불륜 현장 사진이 가득 찍힌 휴대폰을 들고 말이죠. 제가 퇴근 후에 다시 시댁에 가자 시어머니는 질린다는 표정으로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 말을 안 들으면 분명 후회할 거라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죠. 왜 또 왔니? 내가 네 엄마 돈 빌렸지? 네 돈 빌렸어? 저희 어머니 돈을 딸인 제가 받게 해드려야죠. 어머니, 요즘 바쁘시겠어요. 실적에 쫓기면서 일하시고. 아버님은 항상 현장에 있어서 집안일도 혼자 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상간남이랑 연애하느라. 뭐? 너 지금 뭘 알고나 하는 소리야? 아무리 돈이 무서워도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지금 다니는 보험사 대표라는 아저씨랑 연애 중이시잖아요. 증거도 다 있으니까 괜히 힘 빠지게 모른 척하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켜서 제가 찍은 사진을 시어머니께 들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사진을 훑어보더니 바로 저를 노려보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그래서 뭐? 너 지금 이걸로 나 협박하겠다 이거니? 협박이라니 제가 어머님도 아닌데요. 일종의 경고죠. 어머님께서 앞으로 약속된 6개월 내로 저희 어머니한테 빌린 돈 3천만 원 안 갚으면 저 이거 들고 아버님한테 갈 거예요. 나 6개월 안에 돈 갚겠다는 말 안 했다니까? 증거 있어? 다 네 엄마가 착각한 거라고. 끝까지 거짓말만 하시네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고 다녀서 이제 본인 입으로 뱉은 거짓말이 진짜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한테 돈 빌려드리는 거 저보다 먼저 알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거 모르시죠? 뭐? 그게 누군데? 어머니 가게 옆에 있는 떡집 이모님이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을 못 믿으시겠어서 그 이모님 조언을 듣고 보험을 들어놓으셨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이 강요하는 그런 언제 쓰일지도 모를 보험이 아니라 확실히 쓸모있는 그런 보험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 휴대폰에서 받아온 음성 파일을 열어서 켰어요. 이내 집 안에는 누가 들어도 시어머니 목소리로 판단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진짜 1년도 아니고 딱 6개월 안에 우리 사부인 돈 그대로 돌려드릴게. 진짜 내가 너무 고마워요.
이거 내가 안 갚으면 나중에 나를 뭐 사기죄로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우리 사부인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 벌 달게 받을게. 그래도 그럴 일은 없다는 거 잘 알죠? 내가 분명히 이 3천만 원 꼭 갚을 거니까. 근데 3천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받고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아 보이네요. 무겁지도 않고. 그 음성 파일은 어머니가 막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바로 옆에서 오래 봐온 떡집 이모님에게 상담을 했을 때 들은 충고대로 녹음된 거였어요. 이모는 돈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면 돈을 빌려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녹음해 놓으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은인인 거죠. 휴대폰은 그저 전화 받고 거는 것만 하는 저희 어머니가 떡집 이모님의 도움으로 음성 녹음이 되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시어머니가 현금으로 돈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을 그대로 녹음하셨으니까요. 휴대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천천히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질린 입술을 파르르 떨고 초조한 것처럼 앞니로 씹더니 이내 갑자기 돌변해서 제가 든 휴대폰으로 달려들었어요. 저도 놀라서 휙 하고 바로 손을 제 가슴으로 끌어당겨서 간신히 제 휴대폰을 지킬 수 있었고요. 지금 제 휴대폰 뺏어가셔서 증거 다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뺏겨도요. 이미 음성 파일은 저희 어머니 휴대폰에도 있고 사진도 다 제 노트북에 옮겨놨어요. 여기서 어머님이 할 일은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부수는 게 아니라 사과 얼른 하시고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셔야 하는 거라고요. 야, 주연아, 내가 갚고 싶어도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빨리 갚니? 너 내 수입 뻔히 알잖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무슨 생각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가고 6개월 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 그냥 안 갚겠다는 생각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주연아, 그럼 1년 딱 1년만 더 시간을 주라. 내가 그럼 꼭 갚을게 맹세한다. 됐어요. 시간 더 주면 어머님은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만 할 시간 느는 거죠. 여기 녹음된 대로 6개월 안에 갚으세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 어머니께 가서 이용해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이 사진 들고 아버님 찾아가서 다 말할 거고 돈도 그 기간 내로 안 갚으면 고소해버릴 거니까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죄할 시간도 딱 3일 드릴게요.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돈도 꼭 반년 안에 갚겠다고 하세요. 본인이 뿌린 씨는 알아서 거두셔야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제 앞을 막고 저를 붙들며 애절하게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면서 말해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딱 3일 후에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네요. 아까 사부인이 찾아와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이죠.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라. 미안하다고 보험금 빌려달라고 한 것도 지덕이라며 협박한 것도 다 미안하다며 무릎 꿇고 싹싹 빌던데 주연이 너 대체 뭘 한 거니? 내 돈도 어떻게 해서든 6개월 내로 꼭 갚는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 그거 진짜일까? 호의를 이용당했던 저희 어머니가 사과를 받으셔서 그나마 제 속이 풀리더군요. 근데 속이 풀림과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저를 짓눌렀어요. 바로 죄책감이었죠.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죄책감이 들어서 미치겠더라고요. 당장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저 하나뿐인데 저는 그저 그걸 저희 어머니의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만 했으니 시어머니와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시어머니에게는 돈만 갚으면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숨기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며칠의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다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갔고 그 돈을 받기 위해 시어머니 뒤를 캐다가 불륜 사실을 알아버렸다고요. 항상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무슨 말을 들어도 큰 반응이 없는 제 남편이 처음으로 크게 분개하는 모습을 그때 봤습니다. 남편은 그때 손안에 쥐고 있던 컵까지 깨가면서 무섭게 화를 냈어요. 사실을 말한 제가 아니라 바로 본인의 어머니에게요. 물론 늦게 말한 제게도 화를 내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잘못에 비해서 제 잘못은 약과도 아니었죠. 남편은 참지 못하고 바로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때 시아버지는 강원도에 계셨는데 건설 인부들 숙소까지 알아내서 바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둘이 함께 서울로 왔죠. 저는 그때 집에 있어서 몰랐지만 시댁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과 제가 찍은 증거들을 본 시아버지는 바로 남편과 함께 서울로 와서 시어머니를 잡고 말 그대로 요절을 내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이 망했던 죄책감과 또 일용직으로 집에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게 늘 미안해서 시어머니가 뭘 하든 별다른 말을 안 해오셨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사치를 부리고 출처 모르는 투자를 한다고 돈을 날리고 심지어 바람까지 피웠으니 시아버지께서 배신감에 눈이 뒤집히는 게 당연하겠죠. 남편이 옆에서 말리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잡힌 머리채 중 절반은 건질 수 있었죠. 그리고 결말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이혼하고 나서 마음대로 인생 망치라고 이혼하자고 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안 무섭다고 빽빽 소리를 지르다가 시아버지가 아무래도 진심인 것 같으니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자기를 버리지 말라며 애원을 했다고, 남편은 수척한 얼굴로 그 모습을 본 기억을 없애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진짜 결말은 따로 또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빌려준 3천만 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시어머니가 그 과오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의 이혼 소송 중에 어처구니 없는 진실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사실 시어머니가 했던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내연남이었던 남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다가 바친 돈들이었습니다. 보험 대리점 대표라는 인간이 바람 피우는 여자에게 돈 없다고 돈 달라고 내내 노래를 불렀고, 또 무슨 콩깍지인지 그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그 돈을 고지곳대로 다 가져다가 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져다가 준 돈에는 저희 어머니의 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 보험 실적을 위해 주변 사람을 총동원한 것처럼 돈도 여기저기서 빌려서 그 남자에게 몽땅 가져다 줬죠.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사람들을 이용했던 것처럼 그 남자도 바로 시어머니를 이용한 거죠. 진짜 소름 끼치는 먹이사슬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는 그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단체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과 맞물려서 끝내 합의도 못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범죄자가 돼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지금도 형기를 채우고 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빌려간 3천만 원을 갚지 못한 게 못내 신경이 쓰였는지 저희 집에 1,500만 원을 보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잘못 든 본인의 잘못도 있다면서 사돈총각 결혼자금으로 조금이나마 보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셨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시아버지께 이런 일은 너무 가혹하고 삶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남편도 이혼하고 감옥에 간 시어머니 때문에 혼자 남은 시아버지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했죠. 저도 남편도 혼자가 된 시아버지께 조금이나마 더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남편은 지금도 종종 술을 마시면 어떻게 나를 낳아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푸념을 털어놓곤 합니다. 왜 먼저 만행을 알지 못했을까 본인을 탓하기도 하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당신은 당신 어머니와 전혀 다른 사람이고 이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천천히 잊어가자고 했죠. 남편이 그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 주려고요. 마치 시어머니가 본인의 욕심과 비틀린 욕망을 위해 거짓말들로 견고히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한 것 같네요. 그렇죠. 거짓말로 쌓은 성의 벽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구멍이 숭숭 나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하나 없겠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무너진 성 잔재에 깔려서 쓸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마 나중에 형기를 다 채우고 사회로 나와도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 해요. 듣기로는 그 불륜남이 하던 보험 대리점도 무슨 소송에 휘말려서 문을 닫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와도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저 나중에라도 본인의 죄를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와도 만날 생각이 없고 그저 인간의 도리로서 훗날 장례식에나 찾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와 저희 가족은 경악할 짓을 저지른 한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씻고 진실된 삶을 묵묵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엄마, 상처받지 말고 잘 들어요. 내가 만나는 여자애가 집이 좀 잘 살아. 좀 많이 잘 살고 아버지 어머니도 두 분 다 우리 학교 교수고 그래. 그러다 보니 두 분이 나를 아주 반기지는 않으셔. 그래서 여자친구도 힘들어하고. 물론 둘 다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아무래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니 지금은 덥석 엄마한테 여자친구를 보여주기가 좀 그래. 자식 키우는 언니들이 가끔 자식 때문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더 해줄 수가 없는데 그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자식이 발목을 잡혀 허우적거리는 것 같을 때 정말로 심장을 누가 갈퀴로 득득 긁어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사연은 지역 유지였던 본가에서 반대한 결혼을 선택해 파란만장한 인생길에 접어들었던 화자가 이제야 인생의 숙제를 끝내는가 싶었는데 상상 못한 대반전의 사건으로 오열하고만 어머니의 사연글인데요. 썰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썰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워낙 혼자서도 잘하고 신통해서 고마움과 미안함의 마음 한 구석이 저릿한 느낌을 받아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찌르게 아프고 손발이 다 잘린 것처럼 미안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지난날 제가 야반도주를 않고 손이 발이 되게 빌어서 제 부모님 아래서 살고 있었다면, 제 부모님의 손주로 제 아들이 자랐다면 지금 같은 일은 없었겠죠. 부모가 좀 못나고 못 배웠어도 큰 재산 일구고 사는 집안 손자라면 제 아들이 저렇게 결혼 때문에 여자 집안에 기죽어서 고생하는 건 안 봐도 됐으려나요. 어쩐지 그냥 다 제 잘못 같아서 숨이 턱턱 막혀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치를 슬슬 보던 아들이 자기가 말해놓고도 마음이 불편한지 그랬습니다. 엄마 불편하라고 하는 말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그 집에서 나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나 사는 자취방 너무 좁고 환경 안 좋다고 오피스텔도 얻어주셨어. 조만간 거기로 이사도 할 거고. 건강 상태 체크하라고 대학병원에서 제일 비싼 건강검진도 예약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때 돼서 엄마한테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 그냥 그때 만나요, 엄마.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속이 타들어가고 아파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오랫동안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면서도 그 흔한 건강검진 한번 제 아들 해줄 생각은 안 했더라고요. 남의 부모도 생각하는 걸 저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에 이미 마음이 쓰렸습니다. 오피스텔도 제가 구해줬어야 하고 건강검진도 제가 시켜줬어야 맞죠. 그게 부모죠. 하지만 그걸 티낼 수도 없는 게 또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애써 아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복이 터졌네. 벌써부터 사랑받는 사위인가 봐. 오피스텔도 받고 건강검진 선물도 받고. 그래, 너는 워낙 잘생기고 인품 좋아서 어디 가나 사랑받을 거야. 엄마는 그냥 너 믿고 기다릴 테니까 준비되면 그때 말해줘. 그렇게 저는 아들을 보내고 한참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막막하고 허무한 것인 줄 처음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어쩐지 혼자 망설여지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 쪽에서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을 줄였습니다. 아들도 뭔가 바쁘고 정신없는지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래도 와서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오는 것도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근 6개월째 얼굴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매일 하던 녀석이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줄더니 이제는 열흘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들 하나 다른 집으로 보내나 보다 싶은 마음에 허전했지만 그래도 한편에는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외롭고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죠. 사건은 그쯤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퇴근하면서 어쩐지 입맛이 없어 전복죽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웬 봉투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글씨로 된 편지도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더니 안에는 5만 원짜리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바로 1,00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편지를 폈더니 거기에는 아들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저 이제 엄마 아들 그만할래요. 이 돈은 적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 키워주신 값입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머리가 멍해져서 두 눈만 껌벅거렸습니다. 엄마 아들을 그만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사서함으로 넘어갈 때까지 안 받길래 걸고 또 걸었어요. 정말 100통 넘게 걸자 그제야 아들이 받더라고요. 연락하지 마시라니까요. 너 이게 무슨 말이야? 써있는 그대로지 무슨 말은 어차피 나랑 엄마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좋은 집이랑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나도 나름 신분 세탁이 좀 필요하네. 결혼할 여자 부모님이 다 교수야. 여자친구도 변호사고. 그 집에서 우리 집 같은 환경이랑 사돈 맺고 싶겠어요? 차라리 내가 고하면 대릴 사위처럼 들어가서 내 여자친구한테 시댁 스트레스 안 주고 그냥 그 집 아들로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때까지 나 키워준 거 1,000만 원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냥 이 돈 받고 나 아들하지 말아줘요. 나 엄마 없는 채로 그냥 고아인 게 더 나을 것 같아.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저한테 이러나요?
뭔가 이상한 존재가 제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의 껍데기를 썼다면 모를까 제 아들은 절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엄마의 삶을 살아요. 대신 아무것도 엄마한테 요구하지 않을 거야. 내 엄마만 하지 말아줘. 결혼식장에도 오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엄마는 아들 없이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돈봉투를 멍하게 바라보며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린 거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을 더듬어서 아들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아들 서프라이즈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글쎄 메모해놨던 주소를 잊어버렸지 뭐야? 걔한테 아무 말 말고 좀 알려줄 수 있어? 이야, 역시 우리 어머니 젊으시네. 아들한테 서프라이즈라니. 잠시만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간 오피스텔 주소는 외우지 못해서 적어놨거든요. 아, 찾았다. 어머니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아들 친구에게 주소를 알아내 아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몹시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겉도 너덜너덜하니 곧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믿을 만큼 낡고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아니, 좀 산다는 집에서 사윗감 데려가면서 오피스텔 해줬다는 게 이거야. 이놈이 고작 이런 대접 받으면서 나보고 엄마 하지 말라는 거야. 속상한 마음을 안고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번호키가 달린 대문 앞에 서서 잠시 고민을 했죠. 항상 아들은 집에 비밀번호를 제 생일로 해놨었거든요. 저희 집 대문 비밀번호도 제 생일이고요. 자취방 비밀번호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한번 제 생일을 눌러보았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사람 불러서 뜯어낼 각오까지 했죠. 어라, 그런데 제 생일이 비밀번호가 맞는 거예요. 아니, 엄마 하지 말라면서 왜 비밀번호는 안 바꾼 건지. 그 사소한 거 하나에도 눈물이 차오르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어쩜 그래도 사람 사는 집인데 물건이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지요. 침대도 아니고 매트리스 하나 덜렁 놓여있고 그릇도 없이 냄비 하나 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때가 잔뜩 묻은 책은 한쪽에 가득 쌓여서 끈으로 꽁꽁 묶여 있더라고요. 아니, 얘는 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사는 거지 싶고 잘 사는 여자친구라는 애는 대체 어떤 성격이길래 자기가 결혼할 남자가 이러고 사는 걸 보고 있는 건가 싶은 애먼 원망도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책상 위에 하얗고 예쁜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설마 하는 느낌에 집어들었는데 세상에 아들의 이름이 떡하니 박힌 청첩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요. 정말로 정신이 어지러지해지면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정말 온갖 고민을 다하며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달 떨리는 다리로 버티고 서서 꿈뻑거리는 눈으로 봐도 신랑이라고 서 있는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눈에 익은 얼굴이었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제서야 신랑이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제 아들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녀석인데 제 아들이랑 이름이 같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가 아들이 둘이라고 농담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다가와서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니, 어머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그러자 그 친구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안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머님 속도 속이 아니실 텐데 어떻게 제 결혼식까지 오셨어요? 이 녀석 지금 병원에서 투석하느라 너무 힘들 텐데 제가 다 속이 상하네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투석이라니? 무슨 얘기야? 제가 물어보자 당황한 빛이 역력하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니까 그 친구가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 이 새끼 자기 엄마한테도 말을 안 한 건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 제가 진짜 실수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무슨 일인데? 우리 아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제 마음은 이미 파도가 쳐서 뒤죽박죽이었지만 그 친구 얼굴을 보니 계속 다그치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게다가 신랑과 인사하겠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다가오니 제대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남의 좋은 날을 망칠 수는 없지. 하지만 나 꼭 들어야겠어. 계속 기다릴 테니까 다 끝나면 나 정말 10분만 만나주고 가. 응. 제가 간절하게 매달리자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시 끝나고 말씀 꼭 드릴 테니까 앉아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네? 그렇게 아들 친구는 식을 올리러 들어가고 저는 예식장 한 구석에 앉아서 멍하게 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안에서는 음악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저는 지옥 속에 홀로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10년같이 느껴졌던 시간이 흐르고 아들 친구가 허둥지둥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워낙 다정한 녀석이긴 했지만 힘든 얘기를 해야 해서인지 더 다정하게 제 손을 잡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이 모르신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하긴 그 자식 성격에 말 안 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아, 혹시 결혼할 여자 있었던 건 아세요? 응, 알지. 그 집에서 무슨 오피스텔도 사주고 건강검진도 시켜주고 했다고 들었어. 아, 맞아요. 좀 엄하게 잘 사는 부잣집이라서 그런 거 다 요구하셨나 봐요. 무슨 통장 잔고 증명서까지 달라고 그랬다 해서 저희가 어디 왕족한테 장가가는 거냐고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간이랑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도 힘들고 특히 신장은 한쪽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다른 한쪽도 투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전조 증상을 못 느꼈냐고 병원에서 엄청 혼났나 봐요. 간하고 신장? 걔가 왜 술도 안 마시는데. 저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간이 남들보다 좀 작은가 봐요. 그런데 공부하느라 수십 년을 무리하고 과로하고 그랬으니 간이 견디지를 못한 거죠. 저희는 그냥 너 누런 피부다 귤 좀 그만 먹어라 그러고 말았는데 그 노란 얼굴이 간 때문인 줄 몰랐죠. 워낙 밖에서 운동 많이 하니까 타서 잘 몰랐던 것도 있고. 여튼 병원에서 몇 달이라도 더 살고 싶으면 입원해서 일단 투석받고 치료하자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여자 쪽에서 파혼했다나 봐요. 사람이 건강하기라도 해야 뭐라도 차려주지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랑 결혼 못 시킨다고요. 그래도 여자친구는 못 헤어진다 내가 간병하겠다 했는데 그 집에서 아마 억지로 유학 보내면서 찢어놓은 것 같아요. 졸지에 살던 오피스텔에서도 나오게 되고 서서히 재산 정리하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자기 죽고 나면 어머니 좀 가끔 찾아봐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치료나 하라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니 언젠가부터 아들의 얼굴이 노랗게 뜨고 눈도 노래지고 애가 자꾸만 살이 찌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영양제 먹고 운동하라는 잔소리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이의 간과 신장이 안 좋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마음이 지옥 같아지더라고요. 어미가 돼서 자식이 아픈 것도 몰랐구나 그냥 피곤한가 보다라고 무심히 넘겼던 제 자신이 얼마나 밉던지요. 아마 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셨다면서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갑자기 편지로 그냥 자기 이제 엄마 아들 하기 싫다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오피스텔 알아내서 갔었거든. 거기서 청첩장 봤어. 그게 오늘 내 아들 결혼식인 줄 알고 온 거야. 아, 청첩장. 안 그래도 제가 너 사정도 이런데 무슨 청첩장이냐고 했더니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하고 받아갔는데 그게 이렇게 어머니 오시라고 그랬던 거였나 봐요. 그렇게 아들 친구는 저를 붙들고 좋은 날 숨을 꺽꺽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좋은 날 이런 소리나 하게 만들고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세요? 이제라도 아시게 돼서 다행이죠. 그 녀석 정말 혼자 죽을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미련하고 나쁜 자식. 지금 얘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니? 어디야? 너 알고 있어? 마지막에 다녔던 병원은 아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 친구가 종이에 적어준 병원 이름을 손에 꼭 쥐고 일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종이를 얼마나 꼭 쥐었는지 땀에 젖어 종이가 너덜너덜해지고 글씨가 다 번진 채 제 손에 새겨질 때까지 저는 종이를 놓지 못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아들을 보고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몇 달 안 본 사이에 그렇게까지 달라진 모습이 될 수 있나요? 잘생기고 번듯한 건 아니었어도 깨끗하고 맑은 얼굴의 제 아들은 퉁퉁 붓고 누런 얼굴로 수염이 거칠하게 얹혀진 채 눈을 감고 가만히 침대에 기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생기가 사라진 채 마지막을 겸허히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다가가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눈빛을 하면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데 그거를 닦으림도 없는지 손만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그랬죠. 엄마가 절대 너 안 떠난다고 했지. 엄마, 죽어도 엄마가 너 쫓아간다고 했지. 그게 엄마. 엄마한테 이러고 마음이 편했어? 이게 맞는 것 같았니?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렇게 모진 말 하면서 돈 1,000만 원 주고 엄마 하지 말라고 떠나면 엄마가 정말로 너 엄마 안 할 것 같아? 다시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얘기했어요. 사는 날까진 살아봐야 할 거 아니냐. 간이고 신장이고 엄마가 다 떼줄 수 있으면 떼줄게. 너 엄마한테 예전에 그랬잖아. 나 이제 네 엄마 아니냐고. 너 엄마랑 평생 있고 싶다고 그랬지. 엄마도 똑같아. 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서 떠나는 거 안 된다. 엄마는 너 못 보내. 엄마 삶의 아들은 너 하나고 자식도 너 하나야. 너 엄마 두고 갈 생각 절대 하지 마. 난 그 누가 뭐래도 내 아들 옆에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 있을 거야. 이게 네가 이 애미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한 복수야. 그렇게 아들을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엄마를 놓아주지 않으면 엄마의 삶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힘들어져요. 병원비 너무 많이 드는 일이야. 내가 모았던 모든 재산과 내 보험료 다 해도 몇 개월 못 버텨요. 나 엄마 삶을 저당 잡혀서까지 내 목숨 연명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거기까지만 살고 거기까지가 내 운명이면 받아들이고 갈래요. 그랬습니다. 아들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힘든 과정이니 그 과정에서 저를 빼고 싶었던 거였어요. 엄마, 나의 이 구질구질하고 힘든 투병 생활에 들어오지 말아요. 그냥 내가 엄마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엄마를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좀 알아주고 우리 오늘 이렇게 얼굴 본 걸로 만족하고 다신 나 찾지 마요. 네? 부탁할게요. 하나도 힘이 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자기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의사와 간호사를 보는 대로 붙들고 돈은 무조건 마련할 테니 제 아들만 살려달라고 읍소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사방에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10명 빌리면 그게 1,000이 되고 2,000이 되니까요. 빌린 돈은 제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라도 꼭 갚을 거였습니다. 일단 아들만 살리면 그 다음에는 평생이 걸려도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요. 병원 일을 그만두면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니 병원에서 일하는 앞뒤 시간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언니들한테 혹시 야간에 청소하는 일자리 없냐, 24시간 식당 설거지 자리 없냐 물어보며 그런 일자리가 나오면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는 물음에는 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아들이 아프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남한테는 제 아들이 건강하고 멋지고 흠없는 사람이길 바란 게 제 마지막 욕심이었죠. 그런데 여기저기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30년 만에 인연이 다 연을 이어가고 있던 의사 오빠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혹시 우리 병원 급여가 너무 낮아? 아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일자리 구한다는 소문이 바다해. 내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진짜 열심히 구하는 건데, 아니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빠의 도움으로 의사가 되었다는 오빠를 30년 만에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사실 오빠 덕에 마련한 아파트가 아무리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값에 아파트를 마련하게 된 건 오빠 덕이다 싶어서 함부로 손 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여기저기 빌려보다 정 안 되면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댈 생각까지 하고 있었기에 저는 오빠에게 뜬금없이 집 팔아도 속상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울면서요. 그제야 정말 제가 큰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챈 오빠가 또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할 수 없이 자초지종을 다 말했죠. 너는 네가 일하는 데가 병원이고 우리 병원 특화가 간이랑 신장인데. 아이고 답답하, 아이고 답답하. 기다려봐, 어느 병원이라고 했더라.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전원 신청을 해서 아들은 앰뷸런스를 타고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옮겼고 VIP 병동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말대로 이미 많이 치료 시기가 지나서 위험하긴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라며 몇 달 몇 년이 되더라도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사 오빠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그리고 오빠는 병상에 있는 아들에게 정말 큰아빠 할아버지처럼 버럭 화를 내며 혼을 냈습니다. 그딴 식으로 하는 효도가 무슨 효도냐고 말이죠. 팔다리 다 못 쓰는 한이 있어도 엄마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자식의 효도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오열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며 흐느끼는 아들을 보고 저도 함께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3개월 살아봐야 길게 산다는 전병원의 말과 달리 지금 6개월째 살고 있어요. 얼굴빛도 많이 돌아오고 투석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붓기는 예전보다 한결 덜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조금씩 운동도 시작했어요. 조만간 병원 퇴원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 통원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랑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요즘이 행복합니다. 서로에게 정말 서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소원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뿐입니다. 오늘의 썰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